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 알림이 계속해서 울려대고 저도 주말 내내 상황을 주시하면서 영상을 언제 올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아직도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올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한 건 정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하고 물어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댓글로도 DM으로도 지인들에게도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제가 파악한 내용을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어요. 저는 세계 여러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지역이 중동입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 혹은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경제 구조, 문화적 맥락이 어느 정도 익숙한 편이에요. 그런데 중동만큼은 그 멘탈리티, 종교와 정치가 뒤섞인 독특한 권력 구조, 수천 년에 걸쳐 쌓인 부족 간 갈등과 연대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제가 완전히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방문해 본 적도 없고 현지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약간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왜 이 시점에서 이란을 공격했는가? 미국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부 무슨 일이 일어났나? 공습의 경과와 팩트 정리. 공습 직전까지의 상황. 우선 팩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토요일 아침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이가 사망했습니다. 하메이의 가족들, 그리고 고위급 장성들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격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2월 17일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2월 21일에 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백악관 측에서 최종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가 더 지나서 2월 28일에 실제 공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핵 협상의 경위와 결렬. 미국과 이란은 핵 문제를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로 나선 건 쿠시너와 위트코프였어요. 미국 측이 테이블에 올린 조건은 이랬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라. 그 대신 제한적인 농축은 이후에 허용하겠다. 그리고 민간 공용 핵연료는 미국이 직접 제공하겠다.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측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우리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란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침공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결국 처형됐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 개발을 포기하고 서방과 관계를 개선하려 했지만 결국 NATO의 군사 개입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이런 선례들을 이란의 지도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들을 지켜줄 최후의 억지력을 잃게 된다는 계산이 이란 지도부의 머릿속에는 항상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란의 거절은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오만이 중재 역할을 했고 이란 측에서는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만 반복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온도 차이 자체가 이미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공습의 목표 하메이와 그 측근들. 이번 공습에서 처음부터 하메이와 그 측근들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핵시설이나 군사기지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권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를 직접 제거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는 상당히 대담한 선택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적국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겨냥하는 방식의 작전에는 신중했었거든요. 물론 2020년에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제거한 선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군사지휘관이었고 이번에는 아예 최고 지도자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루머 수준이긴 하지만 공습 과정에서 이란 내에서 그래도 말이 통할 만한 온건파들은 살려두자는 이른바 노킬리스트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이란의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부 왜 트럼프가 이 시점에서 음모론 vs 실제 이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이 공습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트럼프는 원래 외국 전쟁 개입에 반대하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란을 공격한 건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이 외부 세계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남의 전쟁에 왜 끼어드냐는 것이 트럼프의 일관된 목소리였어요. 마가 지지층 역시 외국 전쟁 개입을 매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베네수엘라 문제에 관여하더니 이번에는 이란까지. 왜일까요? 음모론 1 앱스틴 파일을 덮으려고?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틴 파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란 공습이라는 큰 사건을 일으켜 여론을 전환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앱스틴 파일이 미국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부호와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미성년자 성착취? 네트워크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파일에 연루된 인물들이 단지 공화당 쪽만이 아니에요. 민주당 인사들도 있고 민주당 성향의 유명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앱스틴 파일이 그렇게까지 발등에 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 이유로 전쟁이라는 초대형 도박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모론 이 중간선거를 위한 국면 전환? 또 다른 해석은 11월에 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이란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간선거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켜봤자 선거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 지지율 효과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군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선거에서 외교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큰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지금 내 삶이 나아졌냐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집어드는 소고기 한 팩이 얼마인지, 주유소에서 기름 한 번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피부에 와닿는 경제 이슈들이 선거를 결정합니다. 이란 공습이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전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가 위축되죠. 마가 지지층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외국 전쟁 개입이라는 점을 트럼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중간선거 국면 전환용이라는 해석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것을 실행하기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왜 지금이 적기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세 가지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란의 현재 상황, 이란의 핵개발 속도, 그리고 미국의 중동 전략 변화입니다. 이것이 2부와 3부에 걸쳐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입니다. 3부 이란의 핵, 왜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북핵보다 더 위협적인가? 이란 핵의 현황. 이란의 핵 개발 역사는 꽤 깁니다. 사실 이란이 핵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한 건 팔라비 왕조 시절, 즉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지원 아래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됐죠. 혁명 이후 이란의 핵 개발은 여러 번의 국제 제재, 협상, 사찰, 그리고 비밀 개발을 반복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2015년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과 P51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사이의 JCPOA라고 불리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체결됐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 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2018년에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점점 더 농축 우라늄의 순도를 높여왔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순도는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순도가 90% 수준이니 기술적으로 그 간격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드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 년에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한 것. 이런 사례들을 통해 이란의 군사 기술 수준이 이미 상당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왜 북핵보다 더 위협적인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란 핵보다 북한 핵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란 핵을 북핵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프록시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한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 핵이 다른 테러 조직이나 무장 세력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활용하지 누군가에게 넘겨줄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런데 이란은 다릅니다. 이란은 이슬람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광범위한 프록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들, 이들은 모두 이란으로부터 자금, 무기, 훈련, 정보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 핵이 이란 국경 안에서만 머물 것이라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핵물질이나 핵기술이 헤즈볼라나 다른 무장 세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악몽 그 자체입니다. 또한 이란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동 전체에 핵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미 공공연하게 이란이 핵을 개발하면 우리도 핵을 갖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란에 이어 사우디가, 사우디에 이어 이집트가, 이집트에 이어 터키가, 이런 식으로 중동 전체가 핵 보유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누가 봐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근거, 이란의 약화된 현재 상황.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공격을 결행했을까요? 이란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이란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 정치적 불안정. 2022년 마사 아미니 사건을 계기로 이란 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히잡 착용 의무에 반발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시위는 이란 사회 전반의 신정, 정권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간헐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정권에 대한 내부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심각한 경제 위기. 국제 제재로 인해 이란 경제는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고 리알화 가치는 폭락했으며 실업률도 높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이는 정권에 대한 불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프록시 세력의 약화. 이란의 핵심 프록시였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수뇌부가 대부분 제거됐습니다. 하마스도 가자 전쟁을 통해 극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란이 레반트 지역에서 영향력을 투사하던 핵심 경로가 차단됐습니다. 새로 들어선 시리아 정권은 점점 서방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요. 넷째, 러시아와 중국의 소극적 지원. 이란의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기 코가 썩 차입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란을 적극 지원할 여력이 없어요. 중국은 구두로 우리가 응원한다는 식의 외교적 지지는 표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을 위해 미국과 직접 충돌을 감수할 의지는 없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위해 움직이기보다는 이 사태가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이란이 약해진 지금 때리기 좋은 시기라는 판단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사우디도 요청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여러 차례 미국의 이란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두 종파, 시아파와 수니파를 각각 대표하는 지역 패권 경쟁자로 수십 년간 대립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하자 이란 군중이 사우디 대사관을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양국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 중국의 중재로 관계를 회복하는 합의를 했지만 그 기저에 깔린 구조적 경쟁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동에서 이란의 지위가 압도적으로 강해지고
사우디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빈살만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보유를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사부 미국의 중동 전략의 변화 중동에서 손 떼기 위한 마지막 작업? NSS 2025와 NDS가 말하는 것.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NSS과 국방 전략 NDS 최신판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동에서 정리하고 나오겠다는 의지입니다. 미국이 중동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입니다. 중동의 석유가 미국 경제와 서방 동맹국들의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세계 경찰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1991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3년 이라크 침공. 이 모든 것이 미국이 중동에 엄청난 군사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진정한 전략적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도 빠르게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계속 발이 묶여 있으면 중국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동에서 손을 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NSS와 NDS는 그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동의 가장 큰 불안정 요인, 즉 이란의 핵미사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 간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셋째, 이 지역 국가들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 즉 MEAD를 구축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미국은 중동에서 일정 수준 물러설 수 있다는 거죠. MEAD란 무엇인가? 중동판 나토 방공망. MEAD 즉 미들 이스트예요. 디펜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구상하고 있는 중동 통합 방공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중동의 각 국가들은 미사일이 자국 수도에 날아올 때 자기 나라가 알아서 막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MEAD는 이것을 통합합니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요르단, 이집트 등이 레이더망을 공유하고 이란이나 후티 반군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때 지역 통합 레이더가 이를 조기에 탐지하여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효율적인 요격 수단으로 격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유럽에서 나토가 운영하는 통합 방공 시스템의 중동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이 MEAD가 완성되면 중동의 안보를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이 1차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미국은 뒤로 물러서서 운영체계 관리 정도만 하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아브라함 협정과의 연결. 이 그림은 사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일기 시절 중재로 이루어진 아브라함 협정.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간의 국교 정상화 협정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면서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교류가 크게 늘었습니다. 관광, 무역, 투자가 활성화됐고 더 중요하게는 군사정보 협력과 합동훈련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역사적인 화해라고 표현됐지만 그 실질적인 목적 중 하나는 이란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뼈대를 잡고 그 위에 MEAD라는 통합 방공 시스템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외교, 경제, 안보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통합되는 거죠. 현재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중동 질서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도 함께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닉슨 독트린 역의 균형 전략과의 유사성. 미국의 이 전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역사적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닉슨 독트린과 역의 균형 전략입니다. 닉슨 독트린은 1969년에 닉슨 대통령이 천명한 전략으로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겠다. 대신 우방국들이 스스로의 방어를 책임지도록 하되 미국은 핵 우산과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온 전략이었지만 그 기본 철학은 지역의 안보는 그 지역 국가들이 책임져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의 균형 전략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대신 영내 강국들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특정 국가가 지역 패권을 장악하려 할 때만 개입하고 평소에는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트럼프의 전략이 이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NSS와 NDS에는 한국이 북한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 각 지역에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역할을 줄이고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를 스스로 챙기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이란 공습을 보면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미국의 중장기 전략적 재편의 한 부분으로서 중동에서의 출구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무엇을 하려는가? 정권 교체의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서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때처럼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식의 원대한 이상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에서 그 실험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를 미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우리가 판을 깔아줬으니 다음은 이란 국민들이 일어서서 해결하십시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즉, 강압적인 정권 교체보다는 이란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앞서 언급한 노킬 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란 기존 권력 구조 내에서 그래도 대화가 가능한 온건파를 지원해서 친미적 성향의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더라도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 타협할 의지가 있는 지도자를 이란에 앉히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는 엄청난 성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오브 앞으로의 전망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먼저 솔직한 고백 하나. 이 부분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전쟁의 전개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의 열기에 굴복하는 정치인은 전쟁 신호가 주어졌을 때 정책의 주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노예임을 깨달아야 한다.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통제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전체 흐름을 뒤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가능한 시나리오들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란의 대응 전략, 우회 압박 전술. 하메이가 사망했다고 해서 이란이 즉각 항복하거나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수십 년간 체제의 핵심 군사력으로 성장해왔고 내부적으로 강한 결속력과 독립적인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이른바 우회 압박 전술로 보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걸프 국가들의 기지를 공격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하는 등 여러 곳을 동시에 건드리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전술의 의도는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국제사회로부터 빨리 이 전쟁을 끝내라는 압박이 미국에 가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걸프 국가들을 타격함으로써 이 나라들이 미국에 이제 그만하라고 압박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활용해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인질로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카드?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협으로 중동 원유의 약 20%, 전 세계 LNG 교역량의 약 26%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등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모두 이 통로를 거쳐야 세계 시장에 도달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단기간에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각국의 서민 경제를 더욱 압박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해협을 지키기 위해 해군 전력을 대거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도 고속정, 기뢰, 해안가 미사일 등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해협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딜레마. 이번 전쟁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매우 희미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해상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중 약 13%가 이란에서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중동 전역에서 오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모두 차단될 수 있어요. 중국 경제와 산업에 이것은 엄청난 타격입니다. 중국은 이란을 지지하는 발언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미국과 직접 충돌을 감수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매우 현실주의적입니다.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도 계속 손 놓고 있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 차질이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외교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의 향방.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라크 전쟁에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수조 달러의 전쟁 비용, 수천 명의 미군 사망자, 그리고 결국 이라크에 남겨진 것은 혼란뿐이었다는 허탈감, 이것이 미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미군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가 지지층 내에서도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라는 회의론이 나올 수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부분을 매우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상군 투입에 대해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 지상군까지 투입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 내 여론은 훨씬 더 부정적으로 돌아설 것이 자명합니다. 이란 내부의 변수. 이번 전쟁의 가장 큰 미지수는 이란 내부 상황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제거된 상황에서 혁명수비대와 이란군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개혁파나 온건파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이 모든 것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이란 신정 정권을 증오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반대로 이 정권 하에서 이권을 얻고 수혜를 입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혁명수비대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란 경제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설, 에너지, 통신 등 주요 산업의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기업들이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내 돈을 빼앗아 간 사람은 용서 못한다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이권을 잃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큰 과제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들. 현 상황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조기 종전. 이란 내부에서 협상파 등장. 이란 내부에서 현실적인 타협파가 권력을 잡고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경우입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받는 딜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겠지만 현재 이란 내부 상황을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2. 장기 소모전. 이란이 직접적인 굴복 대신 저강도 게릴라전과 프록시 공격, 에너지 인프라 타격을 통해 미국을 피로하게 만들려는 전략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 미국이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모색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라크 전쟁의 패턴과 비슷합니다. 시나리오 3. 이란의 빠른 붕괴. 그러나 혼란의 시작. 이란 정권이 비교적 빨리 군사적으로 무력화되더라도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 봤듯이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후 혼란이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란은 8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이고
내부 종파민족적 다양성도 상당합니다. 쿠르드족, 아제르바이잔계, 아랍계 등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어요. 정권이 무너진 자리에 미국이 원하는 온건 친미 정부가 들어서기보다는 혼란과 내전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 4 지역 확전. 이란의 프록시 세력들이 중동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사우디나 UAE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의도치 않은 대규모 지역 전쟁에 빠져드는 경우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6부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한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시장과 우리 경제. 한국은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동에서 오는 원유는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중동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며 무역 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이미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서민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 전략 변화와 한국, NSS와 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전략적 우선순위를 중국 견제로 집중하면서 한반도 문제도 상당 부분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전략이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국 외교와 안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혹은 한국이 더 자율적인 방위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 별도의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 이번 사태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중동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중동에서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지, 중국이 채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 질서가 형성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수십 년간의 지정학을 결정할 큰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동 지역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중동의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 전환, 국제 에너지 시장,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은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하나는 미국과 이란의 역사적인 관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더 꼼꼼하게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